2005년 그 운명의 날로부터 2년 후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폐창고 뒤편 축축한 구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에 떨리는 그의 손이 작고 붉은 물체를 파냈습니다. 그것은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이가 떨어뜨린 값없는 장난감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간 이 사건의 악몽에 시달려온 박진우 형사에게 그것은 전부였습니다. 이 작은 머리핀은 2003년의 그 무더운 여름날 이후로 최민준, 최수빈 두 아이의 운명을 뒤덮었던 짙은 안개를 뚫는 유일한 빗줄기였습니다. 모든 것은 2003년 7월의 어느 오후 평화로운 시골의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8살 민준이와 6살 수빈이는 할머니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꼭 잡고 할머니가 가져다 주실 간식을 기대하며 제잘거렸습니다. 그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공기는 마치 폭풍우를 예고하듯 형용할 수 없는 무더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지만 평소처럼 할머니를 향해 달려나오는 손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매미 울음소리와 뜨거운 바람이 얇은 흙먼지를 날릴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회가 지기 시작하고 가족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방은 그대로여 고책 가방은 벽에 걸려 있었으며 실내와는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툰 흔적도 남겨진 편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주변의 밭과 언덕 저수지를 삽사시 뒤졌습니다. 희망 없는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직감만으로 박 형사는 이곳으로 돌아왔고 마침내 머리핀을 찾아냈습니다. 흙과 시간 속에 묻혀있던 작은 증거, 그러나 그것은 끔찍한 진실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날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서 민준이와 수빈이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붉은 머리핀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범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아동 실종 사건 중 하나의 기록을 함께 한 장씩 넘겨보려 합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강력한 회복세에 있던 국가였습니다. 경제는 다시 성장했고 한류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으며 사회 전반에 낙관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주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같은 농촌 지역의 삶은 여전히 훨씬 느리고 평온한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2003년 고창은 푸른 보리밭과 광활한 수박 농장으로 유명한 비옥한 농업지역이었습니다.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고 대부분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가족들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매우 끈끈했고 모두가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알았으며 아이들은 부모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통화 기능만 있는 폴더폰이었고 지금처럼 GPS나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은 주로 PC방을 통해 이용했고 농촌 지역의 공공장소에는 CCTV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나 관공서에 설치된 것이 전부였고 화질도 매우 낮았습니다. 지역경찰 시스템은 헌신적이었지만 증인 진술 확보나 현장 수색과 같은 전통적인 수사 방식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DNA 분석과 같은 법의학 기술이 적용되기는 했지만 모든 사건, 특히 처음에는 단순 미아로 여겨졌던 실종 사건에 대한 표준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은 여전히 주요 정보 채널이었고 일단 사건이 널리 보도되면 수사기관에 막대한 여론의 압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가족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었습니다. 자녀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고 아이들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모두가 좋은 이웃인 안전한 농촌 공동체라는 관념은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낮의 마을 버스 정류장처럼 익숙한 장소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평화로움을 자랑스러워하던 공동체 전체의 안전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고 파괴하는 충격이었습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2년 전 따뜻한 봄날, 최경수 씨와 이은희 씨 부부는 고창군 화산리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맑은 공기와 시골의 평화 속에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35세의 경수 씨는 성실한 농부로논과 수박밭에서 일하느라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고 그의 모든 땀과 노력은 작은 가정을 꾸리는 데 바쳐졌습니다. 32세의 은희 씨는
온화한 여성으로 남편의 농사일을 돕는 것 외에 모든 시간을 두 아이를 돌보는 데 쏟았습니다. 큰아들은 1995년 4월 15일에 태어난 최민준이었습니다. 8살이었던 민준이는 똑똑하고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마른 체격에 까만 머리카락 그리고 홉커플 눈은 늘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학교에서 민준이는 공부를 잘했고 항상 약한 친구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동생에게 민준이는 진정한 오빠로서 길을 나설 때마다 동생의 손을 잡아주고 가장 맛있는 과자를 양보했습니다. 그의 여동생 최수빈은 1997년 10월 20일생으로 당시 6살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엄마가 항상 정성껏 떼사주는 2개의 떼쓴 머리가 잘 어울리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통통한 볼과 환한 미소를 가졌고 엄마가 사준 붉은 나비 모양 머리핀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수빈이는 매우 활발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으며 오빠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남매는 거의 떨어지는 법이 없었고 손을 잡고 마을길을 걷는 그들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수입은 주로 농산물 판매에서 나왔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두 아이를 교육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항상 깔끔하고 깨끗했으며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었고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친절한 이웃들이었습니다. 갈등도 빚도 그들의 삶에 어떤 불안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계획 또한 매우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의 외할머니는 버스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읍내에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월 말에 손주들을 보러 오셨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오후 1시 버스를 타고 1시 30분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화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져 있었고 남매가 여러 번 혼자서 할머니를 마중 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은희 씨는 아이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녀는 민준이에게 파란색 티셔츠와 카키색 반바지를 정성껏 입혔습니다. 수빈이는 분홍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고 머리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 나비 모양 머리핀을 잊지 않고 꽂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작은 물병을 주며 조심스럽게 당부했습니다. 둘이서 할머니 기다려. 다른 데 놀러 가면 안 되고 낯선 사람이랑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민준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동생 잘 돌볼게요. 은희 씨는 익숙한 마을길을 따라 손잡고 걸어가는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 모습을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 그리고 8살 아들의 약속이 영원히 지켜질 수 없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고 공동체 전체에 아픈 질문이 되었습니다. 2003년 7월 27일, 운명의 일요일, 고창의 날씨는 무덥고 숨막혔습니다. 바깥 온도는 섭씨 34도까지 올랐고 공기는 습기로 가득 차 가벼운 바람조차 이글거리는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최경수 씨 가족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오전 7시 경은희 씨는 밥과 김칫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와 수빈이 남매는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아 지난밤 꿈 이야기를 부모님께 제잘거렸습니다. 민준이는 우주비행사가 되는 꿈을 꿨다고 했고 수빈이는 나비로 가득한 꽃밭에서 노는 꿈을 꿨다고 자랑했습니다. 경수 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오전 9시 경경수 씨는 수박밭의 관계 시스템을 점검하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남매는 집 마당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했고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작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가족 외의 사람이 두 아이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 외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 씨는 전화를 받고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오후 1시 30분경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15분 경은희 씨는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마중 나갈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거기서 할머니 기다려야 해.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은 니라고 대답하고 즐겁게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희 씨는 멀어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집안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오후 2시경에 나타났습니다. 은희 씨는 이 시간이면 어머니와 아이들이 집에 도착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스가 늦거나 새 사람이 걸어오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러 들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2시 30분이 되자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녀는 확인하러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길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시끄러운 매미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텅 빈 버스 정류장만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 사람이 다른 길로 집에 갔거나 이웃집에서 놀고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근처 이웃집으로 달려가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이들이나 그녀의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은희아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손주들이 안 보이더구나. 내 버스가 1시 35분에 도착해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 기다리다 집에 간 줄 알고 나도 지금 걸어가는 중이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은희 씨의 머릿속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충격과 공황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있지 않다면 어디로 간 것일까.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고 즉시 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수 씨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온 가족이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수 씨와 은희 씨 그리고 외할머니는 흩어져서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쉬도록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고 모든 길과 덤불 심지어 근처 강가까지 삽사시 뒤졌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땅으로 꺼진 듯 했습니다. 오후 5시경 거의 3시간 동안의 절망적인 수색 끝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끔찍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지역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때는 민준이와 수빈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거의 4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 4시간이 허무하게 지나갔고 아무도 그것이 수년간 이어질 길고 고통스러운 수색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최경수 씨의 신고 전화 후 거의 30분 만에 경찰차가 최 씨 가족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기 수사팀은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인 박진우 형사가 이끌었습니다. 두 어린아이가 동시에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듣자 마자 그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미아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팀은 4명으로 구성되었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명은 충격에 빠진 가족을 안정시키고 초기 진술을 받는 동안 박 형사와 다른 2명은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방 침대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책가방은 벽에 걸려 있었으며 장난감은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당과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자세히 조사했지만 다툼의 흔적이나 이상한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증거 수집은 거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먼저 수색을 했기 때문에 외부 현장은 이미 어느 정도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사진을 찍고 자세히 기록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가족 구성원의 지문뿐이어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장 조사 후 박 형사는 가족 구성원 각자를 심층적으로 면담했습니다. 은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모든 사건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경수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가족 관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적이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재정 상태부터 사회적 관계까지 가족의 신상 정보를 신속하게 조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빚도 없고 복잡한 관계도 없는 평범한 농부 가족이었으며 누군가 그들을 표적으로 삼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추가 인력을 동원하여 가능한 모든 목격자를 면담했습니다. 아침에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을 본 이웃은 여러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가 탔던 버스의 운전기사와 승객들도 찾아내 진술을 받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들을 보았거나 이상한 점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근 부대에서 온 200명 이상의 경찰과 수백 명의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경찰견 K9 팀도 투입되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마을 주변의 언덕, 숲, 저수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돌멩이 하나하나를 뒤집고 덤불 하나하나를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CCTV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추적이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1km 이상 떨어진 식료품점의 유일한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관련된 영상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재정상태 조사에서도 납치 후 금품을 요구할 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수사는 점차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몇 가지 단서가 나타났지만 곧바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흰색 트럭 한 대가 이 지역에서 의심스럽게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적하고 확인했지만 결국 길을 잃은 배달기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단서는 시냇가 근처에서 발견된 어린이 신발이었지만 DNA 감식 결과 민준이나 수빈이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세 가지 주요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스스로 멀리 놀러 갔다가 길을 잃었다. 이 가설은 민준이가 매우 책임감 있는 아이였고 여동생을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지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둘째, 강이나 버려진 우물에 빠지는 등의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위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가설은 아이들이 납치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준이와 수빈이의 사진이 모든 뉴스방송과 주요 신문에 실렸습니다. 여론의 압박이 수사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것부터 인신매매 조직에 팔렸다는 것까지 수많은 악성 루머가 지역사회에 퍼졌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 방향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최 씨 가족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언론의 집요한 취재와 이웃들의 의심 어린 시선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아이들에 대한 소식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는 그들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길고 긴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규모 수사는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최 남매 실종 사건은 수백 건의 다른 미제 사건과 함께 서류 캐비닛에 보관된 장기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대중과 언론에게 이 이야기는 더 새로운 뉴스에 밀려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 가족과 박진우 형사에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아프고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언젠가 아이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아이들이 떠난 날처럼 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경수 씨는 일에 몰두했고 그의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다른 부서로 전근 갔지만 사진 속 두 아이의 눈빛과 부모의 절망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의 꿈속까지 따라다녔습니다. 2005년 7월 말 실종 2주기를 앞둔 어느 날강한 직감이 박 형사를 화산리 마을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단서도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슴 아픈 느낌, 머릿속을 맴도는 풀리지 않는 질문 때문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혼자 차를 몰고 마을로 갔습니다. 공기는 2년 전과 같았지만 어쩐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걸었던 길을 걷고 버스 정류장에 갔다가 수색팀이 수백 번이나 뒤졌던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직감은 그를 마을 뒤편 오랫동안 버려진 낡은 농업용 창고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은 초기 수색 때 철저히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 형사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고 뒤로 돌아가 잡초가 무성한 낮고 축축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첫 수색 때 이 지역이 큰 비가 내린 후 물에 잠겨 수색이 소홀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오늘은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푸른 풀과 마른 진흙 사이에서 작고 붉은 무언가가 햇빛 아래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표면의 흙을 부드럽게 걷어냈습니다. 그 물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붉은색의 플라스틱 나비 모양 머리핀이었습니다. 그것은 2년 전 은희 씨가 눈물로 묘사했던 수빈이가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 머리핀과 똑같았습니다. 한쪽 날개가 부러지고 시간과 비바람에 플라스틱이 바래긴 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머리핀을 손에 쥐었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거였다. 2년간의 절망적인 수색 끝에 마침내 무언가를 손에 넣었습니다. 물리적 증거 사라진 두 아이와의 희미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는 즉시 상부에 전화하여 법의학팀을 현장으로 요청했습니다. 폐창고 주변 지역은 신속하게 통제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은 머리핀이 발견된 바로 그곳에서 작고 세심한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땅속 약 30cm 깊이에서 썩어버린 옷감 조각들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후 감정 결과 이 옷감 조각들은 민준이의 파란색 티셔츠와 수빈이의 분홍색 꽃무늬 원피스의 재질 및 색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머리핀에 남아있던 작은 머리카락 한 올에서 채취한 DNA 검사 결과 또한 은희 씨의 DNA와 99.9%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두 아이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소였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가장 힘든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박 형사가 은희 씨에게 머리핀을 보여주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마침내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에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죽은 듯 했던 수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수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고나 가출 가설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살인사건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범인 즉 두 아이를 이 창고로 데려온 사람을 특정하는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범인은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 그는 현지인이었을까? 아니면 외지인이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아이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고 확고한 결의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증거인 머리핀과 옷 조각들로 수사 범위는 좁혀졌지만 동시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화산리 마을의 지리에 매우 밝고 창고의 존재와 폐가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2003년 당시에 그 지역에 거주했거나 일했던 현지 주민들에게로 의심의 눈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들이 참여한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 현장에 뚜렷한 다툼의 흔적이 없다는 점 증거 은닉 장소가 외지지만 익숙한 곳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범인에 대한 대략적인 프로파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독신이거나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는 남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에 발각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폭력 전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동기는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병적인 충동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2003년에 화산리와 인근 마을에 거주했던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모든 남성 명단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원전과 기록을 확인하고 재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2003년 7월 27일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더 집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주변 인물로만 간주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김태식이었습니다. 2003년에 당시 38세였던 김 씨는 마을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며 혼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폐창고에서 멀지 않은 작은 셋집에 살았습니다. 이웃들은 김 씨를 말이 없고 내성적이며 술에 중독되어 종종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2년 전 면담에서 김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옆 동네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말하는 등 그럴듯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청업체 사장도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두 아이가 실종된 지 약 1년 후 김태식이 갑자기 마을을 떠났고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실종은 이제 큰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김태식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일했던 건설회사는 파산했고 예전 하청업체 사장도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알리바이를 재확인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서류 속 한 가지 세부사항이 박 형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김 씨의 한 이웃이 아이들이 실종된 날 저녁 김 씨의 집 뒤뜰에서 땅 파는 듯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는 그가 단지 울타리를 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진술은 당시 다른 증거가 없어 무시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수사는 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2년은 긴 시간이었고 많은 증인들의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일부는 이사를 가서 다시 연락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상부와 여론의 압박은 점점 커졌고 신속하게 범인을 찾으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동안 최 씨 가족은 희망과 고통 사이에서 찢어지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희망과 아이들이 정말로 살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직면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김태식을 주요 용의자로 특정한 후전국적인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용 및 보험 등록 기록을 바탕으로 그의 현재 거주지를 찾아냈습니다. 김태식은 고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항구 도시 인천의 한 공장에서 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분을 바꾸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사팀이 김을 감시하기 위해 인천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여전히 예전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살고과의 교류가 없으며 퇴근 후에는 자주 만취 상태로 술을 마셨습니다. 며칠간의 감시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은 김태식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포는 그가 공장으로 향하던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은 저항하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묘한 체념의 표정이 어렸습니다. 취조실에서 김태식은 처음에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2년 전의 알리바이를 반복하며 그날 화산리 마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형사가 이끄는 수사관들은 끈기 있게 그와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성급하게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에게 예전 마을에서의 세월이 웃들그의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김의 방어막을 깨뜨리려 노력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무익한 신문 끝에 박 형사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증거물 봉투에 담긴 붉은 나비 모양 머리핀을 김의 바로 앞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알아보겠나 김태식 씨박 형사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머리핀을 본 순간 김태식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책상 위에 놓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핀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박 형사를 바라보았고 희마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의 방어막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흐느낌 사이로 끔찍한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은 2003년 7월 27일 오후 말했던 것과 달리 일을 하러 가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하청업체 사장과 다투고 무단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만취 상태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갈 때 그는 민준이와 수빈이 남매가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병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자기 집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이 태어났다고 꿰어 구경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당부가 있었지만 마을에서 얼굴을 아는 어른의 열성과 여동생의 기대감에 망설였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김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폐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민준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동생을 끌고 도망치려 하자 김은 겁에 질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공격하고 살해했습니다. 수빈이의 머리핀은 몸싸움 중에 떨어졌습니다. 범행 후 그는 아이들의 옷을 참고 뒤편 땅에 숨기고 시신은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근처 언덕에 묻었습니다. 김태식의 자백은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피해자 가족과 지역사회에는 또 다른 비극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두 아이의 유해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2년간의 절망적인 기다림 끝에 민준이와 수빈이는 집으로 돌아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날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만약 살아있었다면 최민준은 이제 30세의 남성이, 최수빈은 28세의 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그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순수한 미소와 빼앗긴 미래를 가진 8살과 6살의 아이들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김태식은 납치 및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의 내벽 안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최 씨 가족은 아이들의 유해를 찾고 범인이 처벌받은 후 화산리 마을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곳에서 계속 살 수 없었습니다. 경수 씨와 은희 씨는 이제 많이 늙었고 자식을 잃은 슬픔은 그들의 마음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언론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화산리에 있던 그들의 옛집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두 아이가 뛰어놀던 마당은 이제 변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새로 지어졌고 징징 일어났던 비극을 말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폐창고는 철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에서의 끈기와 직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한국 농촌 지역의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아동 실종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길고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화산리 마을 공동체에게 상실은 단지 두 어린 생명뿐만 아니라 신뢰와 순수함의 상실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경계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시스템에 있어서 이 사건은 비록 장기 미제 사건이 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수천 개의 데이터와 증거 속에서 헌신적인 수사관의 직감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김태식이 공동체 속에 숨어 살며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병적인 본능을 숨기고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 범죄의 전형적인 예라고 말합니다. 그의 범죄는 술과 사회적 고립에 의해 촉발된 충동적인 행위였지만 그가 남긴 결과는 영원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이야기는 2003년 어느 여름 오후 시골버스 정류장에서 최민준, 최수빈 남매가 의문스럽게 사라지면서 시작됩니다. 초기 대규모 수사는 증거 부족과 제한된 기술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2년 동안 그들의 가족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건의 전환점은 박진우 형사가 직업적 직관과 지칠 줄 모르는 끈기로 옛 현장을 다시 찾아가 수빈이의 작은 머리핀을 발견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증거는 수사를 재개시켰고 경찰을 용의자 김태식에게로 이끌었으며 마침내 그의 끔찍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민준이와 수빈이는 김태식에게 속아 납치되고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시신은 발견되었고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순간 김태식의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두 무고한 아이들에게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것들은 아마도 결코 완전히 풀리지 않을 질문들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값비싼 교훈을 남깁니다. 개인 안전에 관해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조차 낯선 사람의 위험에 대해 항상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부모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수사 시스템에 관해서는 아무리 작은 세부 사항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에 중요성과 현대 기술과 인간의 경험 및 직관을 모두 적용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공동체 또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드문 인터뷰에서 두 아이의 아버지인 최경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찾았고 하기는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의도 우리 아이들을 되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민준이와 수빈이의 이야기가 다른 어떤 가족도 비슷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알림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역경찰은 여전히 이 사건 기록을 중요한 훈련 자료로 보관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 관련 사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민준이와 수빈이의 이야기는 단지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연약한무한한 가족 사랑 그리고 선과 악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에 대한 알림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조차박 형사처럼 정의와 진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적은 비극을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들의 기억을 기리고 공동체 내에서 경계심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이야기들과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